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NCS 100제, 오늘부터 이제 실전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가져볼 건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약간의 감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문 독해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어떤 그런 스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 지문 독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번 문제인데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실제. 자, 실제 나와요. 그래서 물음이라고 돼 있죠. 오늘날 유전과학자들은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물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물음은요, 이 전체 지문의 어떤 전체 지문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 지문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내용이 좀 잘 정리가 안 되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면, 이런 짧은 지문들 있잖아요.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요약이 안 되면 일단 전체 한번 써보고 요약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문 독해하는 이런 훈련이 됩니다. 자,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물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맥길대학의 연구팀은 이 물음에 답하려고 연구를 수행했는데, 어민씨가 새끼를 핥아주는 성향에는 편차가 있더라. 자, 어떤 어미는, 사람도 좀 비슷하잖아요. 어떤 어미는 다른 어미보다 더 많이 핥아주었다. 많이 핥아주는 어미가 돌본 새끼들은 인색하게 핥아주는 어미가 돌본 새끼들보다 외부 스트레스에 무디게 반응했다. 그래서 지금 또 핥아주는 행위 있죠. 자, 핥아주는 행위, 어미가 핥아주는 행위, 이게 어디에 영향이 있다?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에 무디게 반응했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 스트레스 정도. 사람도 어릴 때 엄마가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물고 빨고 이제 이렇게 잘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런 분들이 좀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게다가 많이 안 핥아주는 친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내어 많이 핥아주는 양어미에게 두어 핥게 하면 마찬가지로 새끼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는 양어미의 새끼 수준과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핥아주는 행위가 스트레스에 지금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자, 연구팀은 어미가 누구든,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미가 누구든 많이 핥아진 새끼, 그쵸? 핥힌 새끼는, 참, 발음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새끼보다 뇌의 특정 부분, 특히 해마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어렵죠? 이하 GR. GR 수는 성체가 되어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GR의 수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GR수는 성체가 되어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GR수가 GR 유전자의 발현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쥐들의 GR 유전자는 차이가 없지만, 발현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어떤 핥아주는 행위가, 지금 이 부분 있죠. GR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더라. 발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발현을 촉진하는 인자 중 하나가 NGF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이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단백질 있죠. NGF 단백질이 또 여기 뭔가 관련이 있네요. 키워드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많이 핥아진 새끼는 그렇지 못한 새끼에 비해 얘 수치가 높더라. 그쵸? 그래서 많이 핥아준 새끼들은 요 수치가 높아요. 스트레스 반응 정도는 또 어려운 말 나오죠. 코르티솔 민감성에 따라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 정도는 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코르티솔 민감성. 자, 이렇게 결정되는데 GR이 많으면
그러니까 요게 많으면 코르티솔 민감성이 낮아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코르티솔 민감성이 되게 높으면은 스트레스가 되게 높게 작용하는데 얘가 많을수록 이 민감성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딘 거죠. 쉽게 말하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쁘다 많이 핥아주고 그런 애들은 이제 요게 이제 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코르티솔 민감성에 좀 더 저항력이 강하다 이거예요. 요거는 좀 나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많이 핥아진 새끼는 그렇지 않은 새끼보다 더 무디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물음은요, 이 전체를 다 이것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답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유전자는 어떻게 발현되는가는 단편적인 거죠. 요거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유전자는 어떻게 발현하여 단백질을 만드는가. 지금 단백질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단백질 만드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핥아주는 성향의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핥아주는 성향에 대한 핥아주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르티솔 민감성에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핥아주는 성향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후천 요소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자, 이거밖에 답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능적으로 타고나고 뭐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민감성이 강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태어나고 나서 핥아주는 행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민감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요걸 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요인에는 여기서 뭐예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요게 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지문 독해 하나 해봤고요. 다음도 좀 재밌는 또 이제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번 문제인데 귀하는 땡땡 복지공단에서 아래의 글로 사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질문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답한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를 찾아봐라. 여기에.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찾아봐라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이것도 아까처럼 구조적으로 한번 요약을 제가 해볼게요. 자, 기분관리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뭔지 몰라요. 그쵸? 뭐 이 글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전혀 뭐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 우린 모른다는 걸 가정해야 돼요. 일단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기분관리론은 사람들의 기분과 선택 행동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자, 이 이론의 핵심은 뭐다? 사람들이 현재의 기분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기분관리론은 흥분 수준이 최적 상태보다 높을 때는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흥분 수준이 최적 상태보다 높을 때는 너무 높을 때는 이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요거를 낮추는 수단을 선택하고 반면에 흥분 수준이 최적 상태보다 낮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한다?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다. 다시 쉽게 말하면 회복시키는 거 이걸 높이는 거죠.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 지금 막 들떠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좀 낮추려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좀 업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음악 선택의 상황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차분한 음악을 선택해요. 왜 차분한 음악을 선택하겠어요? 지금 흥분 수준이 지금 최적 상태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돼요. 여기에다 지금 막
흥겨운 노래, 막 신나는 노래를 들어버리면 더 업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차분한 음악,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차분한 음악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흥겨운 음악을 선택하더라. 됐죠? 딱 요약되지 않나요? 지금 이 나름대로 긴 글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기분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기분관리 이론을 얘기하다가 기분조정 이론이 나오고 있죠. 기분조정 이론은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뭔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기분조정 이론은 기분관리 이론이 핵심 나왔죠. 기분관리 이론이 뭐래요? 얘는 너무 현재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너무 현재 시점에만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자,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기분조정 이론을 음악 선택의 상황에 적용하면 뭐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눈썹이 있는 분들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얘는 현재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자 A는 음악 선택 상황을 통해 기분 조정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자, 지금 두 집단은 나누고 집단 1. 집단 1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시간 후 재밌는 놀이를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재밌는 놀이를 할 거다. 1시간 후에. 집단 2에게는 1시간 후에 뭐 한다? 심각한 과제를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심각한 과제. 상황 이해되세요? 실험을 하는데 집단을 두 개를 구성을 하고 연구자가 집단 1한테는 당신들 1시간 있다가 되게 재밌는 놀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집단 2한테는 굉장히 좀 되게 심각한 아주 어렵고 이런 과제를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연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암시를 한 상황이에요. 집단 1은 최적 상태 수준에서 즐거워했고, 그쵸? 굉장히 즐겁겠죠, 아무래도. 집단 2는 최적 상태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기분이 다운됐어요. 여기까지 할 때는 뭐 위에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뭐 되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자, 이때 연구자 A는 참가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 음악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단 1은 다소 즐거운 음악을 선택했어요. 즐거운데 다소 즐거운 음악. 그 다음에 집단 2는 과도하게 흥겨운 음악. 약간 다르죠, 위에 거랑. 이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각 집단이 기대하는 일을 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대요. 집단 1, 여기에서는 어때요? 큰 변화가 없다고 돼 있죠. 여기는 큰 변화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집단 2는 지금 여기서 흥겨운 음악을 듣다가 뭔가 또 바뀌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분이 한번 업됐어요. 업됐으니까 다시 또 가라앉히는 차분한 음악을 선택하더라. 자, 이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변화는 기분 조정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얘는 현재 시점에서
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간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뭔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답될 만한 거는 두 개가 있어요. 2번 아니면은 3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올 상황, 그죠? 고려해. 다음에 올 상황에 맞춰.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음악 자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분을 조정하는 음악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금 얘기한 걸 포괄할 수 있는 주제는 음악은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뭡니까? 현재의 기분을 조정하는 음악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답이 C사원이 제대로 맞춘 거예요. 됐나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모모 미디어 재단에 올라온 A, B 두 사람의 논쟁이다. 재단에서 이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가 이렇게 돼 있죠. A1, B1, 그 다음에 A2, B2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논쟁 뭐 되게 격한 논쟁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의 어떤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이런 식인데 최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과거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쵸? 지금 정보통신기술혁명이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세상을 바꿔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물리적 거리 파괴를 이어졌고 그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가 출현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노동 상품에 대한 규제가 철폐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규제 철폐를 또 얘기했죠. 이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자유와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어요. A1의 주장은. 그다음 B1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바로 얘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공격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최근의 것을 너무 좀 거기에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만큼 크진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인터넷하고 가전제품을 두고 봤을 때 이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의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래 그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다. 가전제품만큼 크지 않았다. 가전제품은 집안일에 들이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했고 가족 내의 전통적인 역학관계를 바꿔놓았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게 좀 약간 유의미한 얘기죠. 그래서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새것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자. 하지 말자. 약간 좀 되게 공격적인 반론보다는 약간 좀 중립적인 반론이죠. 그래서 너무 옛것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너무 새것이라고 과대평가하지 말자.
자, 그렇게 할 경우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B1은 어쨌든 주장이 뭐예요? 인터넷 혁명보다는 가전제품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A2.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는 가전제품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전제품이 초래한 변화에 비하면 전지구적인 규모이고 동시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인터넷의 변화는 가전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제품 이거에 훨씬 이게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한 국경 없는 세계의 모습을 보라. 국경을 넘어 자본노동 상품이 넘나들게 됨으로써 각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물론 세계 경제 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전제품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어디 지금 가전제품하고 비교해, 지금 인터넷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B2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에서 80년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세계화는 오히려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사실 1960에서 80년 사이에 강대국 정부가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했기에 세계화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처럼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한 것은 정치이지 기술력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뭔가 세계화를 결정하는 게 기술이 아니다. 정치다. 기술이 아니다.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반론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요. 지문 한번 볼게요. 지문은 다 봤고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1번부터 이 논쟁의 핵심은 쟁점은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가전제품을 비롯한 제조 분야의 혁명의 영향력 비교이다. 제조 분야하고 인터넷을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본질 자체가 야, 인터넷이 좋냐 가전제품이 좋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제 거시적이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냐 아니면은 시장 자유화냐 이런 얘기죠. 을 보세요. 2번 A1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말미암아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얘는 맞죠. 왜냐하면 A1도 그렇고 A2도 그렇고 시종일관 지금 정보통신기술 혁명이 지금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에요. 3번은 말장난이에요. B1은 A1이 제시한 근거가 다 옳다라고 만약에 하면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종의 말장난식의 그런 선택지입니다. 자, 지금 B1과 A2는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건 맞죠.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있어서도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지금 가전제품하고 비교하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5번은 전혀 이거는요 다른 얘기죠. B2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어떤 기술보다 정치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해석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건 무관한 지문과 무관한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지문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림이 지금 원래 자체가 흑백 그림이에요. 귀하는 뭐뭐 품질연구원의 교육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아래의 교육 자료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세요.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 헨리 포드는 1903년에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 자, 자동차 설립. 포드 자동차 회사는 현대의 노동 시스템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좀 존경하는 편이에요. 기존의 노동 시스템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죠. 자, 이게 이제 포드 자동차 공장 모습이에요. 바로 1914년에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만들었다. 컨베이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의 방식은요,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서 저기 가서 재료 갖고 오고 여기 가서 뭐 갖고 오고 해서 조립하고 하는 건데,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은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자동차 회사에 뭘 도입했다?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 자, 이걸 통해서 뭘 했다?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몇 년도에? 1913년에 대량 생산의 기틀. 자, 사실 이것이 헨리 포드의 가장 큰 업적이자 산업혁명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혁명으로 얻어진 인류의 급격한 기술적 성과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등 일련의 기술 발전 덕분에 노동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됨으로 인해 이제는 뭐다? 노동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숙련공. 하지만 숙련공들은 일당에 따라서 공장으로 옮기는 게 예사였고, 품질관리와 생산력이라는 측면에서 공장주들에게는 약간 좀 골치 아프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를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한 방에. 숙련공들이 지금 자꾸 그 기러기처럼 그전에는 막 여기 갔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갔다 했잖아요. 자기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했어요. 5달러. 4달러도 아닌 1당 5달러 정책.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그 회사에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인력은 해고하되 필요한 인력에게는 고임금. 자, 고임금. 돈을 많이 주고 단축된 근로시간.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주는 거예요. 단축된 근로시간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니 오더여 근처의 모든 숙련공이 포드 공장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런 숙련공들 덕분에 생산성은 올라가요. 품질 컨트롤도 일정하게 되었고, 이들 5달러로 올린 2년 뒤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드 종업원들의 주택가격 총액은 325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늘어났어요. 몇 배가 늘어나? 6배 늘어났어요. 그죠? 월세 살다가 아파트로 간 거예요. 그죠? 지금 6배의 어떤 그 주택가격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평균 예금 액수도 196달러에서 이것도 지금 뭐 한 5배 정도 늘어났죠. 근데 내 통장에도 지금 한 2천만 원 있다가 한 7,500만 원 지금 현금 찍혀 있는 거예요. 통장에. 몇 년 만에요? 2년 뒤에. 바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자, 이것은 당시로서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라 그 당시 시사만평 같은 매체에서는 포드의 노동자들이 모피를 입고 기사가 모는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포드 공장에 일하러 가는 식으로 묘사되게 됐다. 신의 직장, 정말 말 그대로 신의 직장. 또한 헨리 포드는 주 5일제, 이게 대단하죠. 주 5일제. 지금 아직 우리나라 안 지켜지는 데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100년, 그죠? 막 뭐 100년 이상이 지난 이런 시점에도 안 지켜지는 게 있는데, 주 5일제, 40시간. 최초로 실시.
산업혁명 이후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여러모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헨리 포드가 누누이 말하는 내가 말이야 현대를 만든 사람이야. 이 현대를 그러니까 그 현대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대, 과거, 현대, 미래 할 때 현대를 만든 사람이야. 의 주축이 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날은 1903년 6월 16일이다. 아,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제 지문 정리는 다 했고,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선택지 1번. 기계 도입으로 노동력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실 지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안 받아가긴 아는데, 이 문단 보세요. 1913년에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만들었죠.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걸로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미승연공들은 포드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건 여기 정리해놨죠. 그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승연공의 존재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고. 자, 퇴근 후에 여가시간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요 부분. 종업원들은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풍요로워졌을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장에 찍힌 돈, 그 다음에 주택가격, 이런 거.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나와 있죠. 자동차를 판매한 이윤으로 더 많은 생산시설을 늘렸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미 컨베이어 벨트 얘기는 한 거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뭐 계속해서 생산시설을 늘렸다 이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일단 직원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거지, 더 많은 생산시설을 늘렸을지언정, 실제로 그랬을지언정 이 지문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지금 선택지 보면서 지문하고 제시문하고 매치시켜 볼게요. 자, 국내 스포츠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포츠 기업체 중 약 55%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보도자료에 갖고 2020년 스포츠 산업 금융 지원 개선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펀드 260억 추가 조성, 그 다음에 융자 660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그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보세요. 국내 스포츠 산업은 17년 기준 74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스포츠 기업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스포츠 기업체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20년도 스포츠 산업 결성액은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그 지금 조그만 글씨로 15에서 19년 누적 결성액이 1015억 원이고 20년도는 296억 원을 추가 조성한다. 그러니까 20년에 269억 원을 추가 조성한다는 거고, 앞에 거는 앞에까지 누적된 걸 얘기하는 거지 전년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증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결코 이거는 아예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스포츠 산업 융자 예산은 전년 대비 350억 원 증가하였고 체육시설 업체가 아니면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스포츠 산업 융자 지원 업체 편중 상황 개선, 영세 스포츠 업체 자금 운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올해 스포츠 산업 융자 지원은 665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350억 증가한 건 맞죠? 이 부분은 맞아요. 2020년 지금 660억이에요. 전년 대비 이게 맞아요. 뒷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체육시설 업체의 융자 지원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체육공구 제조업체와 스포츠 서비스 업체에 융자 예산 69억 원을 우선 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 업체가 너무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도 지원해준다. 틀린 거죠. 틀렸어요. 자, 스포츠 산업 융자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의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지금 또한 이러면서 초기 창업 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거기서 한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융자 규모는 460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660억 중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반기에만 460억을 집행한대요. 그러면 하반기는 뭐 지금 추경 예산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뭐 별개로 하고, 그쵸? 이 나온 제시문만 갖고 볼 때는 일단은 상반기 460억, 하반기에 200억이 지원되겠죠. 그러니까 상반기의 규모가 더 크다. 맞는 겁니다. 자,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가치평가와 대중투자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그 밑에 보세요. 자,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금 그 460억 그 바로 위에 보시면요.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 업체들의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뭐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스포츠 산업 종합지원센터. 여기서는 기술가치평가, 그 다음에 대중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별개예요. 이것과 뭐, 그 다음에 요 관련 법률 개정하는 건 별개예요. 별개지, 마치 기술가치평가와 대중 투자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건 별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경향 한번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쉬어가는 타임, 일종의. 자, 쉬어가는 타임인데 13번 문제.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와요. 실제로. 자, 다음은 코레일의 설 특별수송기간 운영에 관한 기사문이다. 기사문의 빈칸 기억부터 리얼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 근데 문제 유형 보면 여기서는 다 틀리죠. 이게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이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비슷한 거, 같은 걸 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를 기억해서 잘 찾아내면은 바로 그냥 답 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자, 코레일이 오는 13일부터 27일을 설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수송력 증강, 안전 서비스 등 분야별 특별 대책을 뭐한다? 추진하는 거겠죠. 추진. 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추진. 그 다음에 차량 등 기술 분야는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전철을 포함해 모두 5,315량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으로 운행 안정성을 확보했다. 모에는, 자, 비상시에는 열차 운행 지원 최소화를 위해 전국 520개 역에 차량을 응급 조치할 수 있는 170명의 기동 수리반을 운영해 응급 체계를 구축했다. 마지막, 모하여, 자, 소방서나 지역 의료기관과 모하여 협력하여 응급 환자 지원 체계도 갖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쉬어가는 문제였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지원사업의 공고문 초안이다. 초안을 검토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실제 공고문이에요. 실제 문서입니다. 실제 기관에서 한 문서. 요것도 단순 찾기예요. 자, 3개월 이내에 전기요금 고지서와 인터넷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오주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마지막에 제출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인터넷 설치 확인서액이 있나요? 이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지원 대상에 보면은요,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해갖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원한다는 것과 이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낼 필요 없는 겁니다. 이대리가 얘기합니다. 임차인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이건 뭐 어디에 나와요? 지원 조건 보시면은 임차인일 경우에 소유주의 동의 필수 이렇게 돼 있죠. 딱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읍면 소재지 사회복지시설 50개소가 지원 대상으로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다. 지원 대상 보세요. 읍면 소재지 사회복지시설 50개소인데 여기에 서울 있어요? 서울 없죠. 서울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해당 사항 없다. 자, 김사원이 얘기합니다. 자, 이주에 지원하며 설치 공간 최대 72제곱미터이다. 지원 조건 보세요. 자, 3kW, 6kW, 뭐 9kW 해서 최대 72제곱미터. 됐죠? 자, 마지막.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복지시설은 개별 접수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디 나와 있나요? 신청 방법 있죠? 이런 어디 무슨 기관을 통해서 추천받거나 개별 접수 신청서 검토 후 선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개별 접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볍게 왠지 별로 안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랑 같이 하니까 조금 이제 익숙해서 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많이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봤을 때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실전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